헬기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아무래도 블랙호크 다운. 제일 취약할 때가 이제 착륙할 때 네.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가다가 갑자기 딱 설 수 있는 이런 게 안 돼요. 파워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것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진짜 내가 잘했네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 결정하고 하면서 헬기에 들어가는 이건 반드시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내가 개념을 잘 잡아놨구나. 사실 이제 시누크 이제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시누크 헬기를 직접 인수해올 때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다고 좀 들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그 시누크 대대 근무하고 96년도에 이제 항공사령부 작전장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CH-47 롱레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연료통이 2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누크는 이제 2시간 한 15분 정도 비행을 하는데 그건 이제 4시간 반. 일반 기본기가 연료가 20드럼이 들어가요. 1시간에 10드럼씩 쓰거든요. 근데 그 롱레인지는 연료가 그러니까 40드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하던 그게 이제 98년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구성품 단위로 만들어낼 때 이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조립하는 과정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험 비행해서 배에 실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것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제가 이제 한국군 대표로 혼자 파견을 가가지고 혼자요? 이야. 그래서 그때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뭐 문제 생기면 오롯이 제 책임인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군의 이제 그 계약사령부라고 미군 준위 한 명이 지원이 돼요. 그게 이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거를 다 검수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가서 놀랬던 게 우리는 그때 이제 시누크 6대를 구입을 했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시누크를 도입을 하면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CH-47J 모델을 이제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술자들이 수십 명이 그 보잉사에 건물 한쪽 편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수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셨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좀 이제 진짜 빨리 우리 헬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수료원 개발은 하게 됐지만 하여튼 우리가 좀 그래서 늦기는 했죠. 근데 이 10개월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나중에 그러니까 기품원 자리에 가실 수 있는 정말 근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지금 드네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헬기 기종을 또 운영을 해보시고 그 멋진 한미연합 공중 강습 훈련도 이제 책임져 보시고 이렇게 쭉 하시면서 헬기 운영에 대한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으셨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있어요. 뭐 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장비를 운영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걔가 능력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 정비 관리도 정말 더 철저히 치밀하게 하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시에 훈련할 때도 정말 실전적으로 하고 공을 들여서 하면 전시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조종사 신조라는 게 있어요. 육군항공 조종사 신조 뭔가요? 네. 다 완전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 자기 할 일을 숙지할 것, 뭐 제방 규정을 준수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사실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저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그 문구가 조종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군인으로 또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이제 아까 그 얘기로 그럼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보잉사에서 90명의 인력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정말 헬기를 언젠가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우리나라가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92년 3년도에 그때 이제 대위 달고 바로 육군항공학교 이제 전투발전부에 근무를 하면서 무기체계 소요제기 장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요가 이제 있었던 게 기초비행 훈련 헬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벌써. 근데 그걸 못했던 건 기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개발을 완전히 새로 하려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또 투자할 만큼의 뭐 이런 기초비행 훈련 헬기를 가지고는 사오는 게 싸다. 네.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있었죠. 그거를 사실 근데 기반 삼아서 미리 좀 시작을 했으면 우리 수리온의 국산화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뭐 수리온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국산 헬기로 만든 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우리 UH-1H 500MD가 딱 도태될 시기가 이제 되어 가니까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하다. 근데 앞으로 그걸 또 계속 사올 것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 육군 전체로 보면은 헬기는 어느 정도의 소요량은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소요량을 놓고 보니까 이거는 해외에서 도입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산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좀 무르익었군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그만큼의 소요도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항공 산업들도 기술 역량도 갖춰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LAH 개발하고 이제 LAH 이어서 이제 차세대 헬기까지 이제 계속 추진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 사실은 이제 수리온 그 시제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저도 한번 타보고 LAH는 못 타보게 하더라고요 아직은. 저도 못 일반인들은. 타봤어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게 수리온 한번 이게 좀 타 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그리고 또 당시 또 기품 원장을 하시면서도 또 품질에 대한 관리를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기품 원장을 할 때는 거의 품질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미 양산 이미 하고 있고 초도 양산부터 이제 2차, 3차 계속 가서 후속 양산 마지막 단계쯤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이 했는데, 사실 초반엔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몇 도 떨어지면 뭐 날지를 못하니부터 해서 뭐 감사원 보고서 문제도 있었고 뭐 엔진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기품에서 품질 관리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들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좋은 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UH-1H, UH-60, 시누크 이런 헬기들을 조종하면서 그 뒤에 나온 우리 이제 수리온을 볼 때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현대화된 그 장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리온에도 플라이바이와이어는 아니고 자동 비행제 정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정도인데 완전히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UH-60만 해도 안에 이런 이제 임무 탑재 장비들이 다 아날로그로 돼 가지고 막 계기도 보기 엄청 어렵고, 이제는 이게 완전히 디지털 칵핏이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험스 같은 이런 센서들이 달려가지고 내 항공기의 상태도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정비도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뭐 방호 그런 시스템들도 다 이제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AFCS 완전히 자동. 그래서 특히나 야간에 이제 어떤 작전을 할 때 그런 자동 비행 조종 장치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진짜 좋아졌죠. 물론 이제 UH-60이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또 다 갖추고 그렇죠. 그러고 나오면은 또 이게 다른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UH-60을 하다가 수리온으로 기종 전환을 한 조종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리온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잘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양산 결정이 내려져서 막 도입이 될 LAH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직접 몰아보시진 못하셨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기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덱스라든지 뭐 각종 전시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기동 시범을 보여주고 하거든요. 제가 그 LH 기동 시범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와, 그 조종사가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정말 초도 운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험 비행을 하는 그 조종사가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기동들을 정말 용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헬기가 이렇게 도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무 조종사한테나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그렇군요. 헬기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어려운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LH를 봤을 때 요건 좀 좋다 딱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플랫폼과
무장 체계가 사실은 세트잖아요. LAH의 우리나라 천검인가요? 딱 이 우리 무장 딱 달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중령 때 합참에 전략기획부 있으면서 진짜 내가 잘했네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치 소유 결정하고 소형 무장 헬기 소유 결정하고 하면서 그때 소형 무장 헬기에 들어가는 공대지 유도탄을 이건 반드시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이제 예산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초기 작업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개념을 잘 잡아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헬기 예산 하나 태워서 가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설득,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그 공격 헬기 소요를 보내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긴 했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전에 거의 500대 가까이 되던 KMH를 거의 반 잘라서 이제 수리온을 보내고 나머지 이제 공격용은 별도로 이제 간다라고 결정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파치하고 소형 무장 헬기로 그때 이제 하이로믹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때 한 1년 반 가까이를 정말 보고서 많이 썼어요. 참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전략기획부에 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1년 연말이 되면 이제 성과금을 줘요. 근데 그 성과금 주는 기준이 보고서의 건수예요. 당연히 1등 하셨겠는데 그러면? 그 우리 과가 헬기 때문에 1등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하이로 믹스 뭐 이런 개념들 가장 키가 뭐였을까 궁금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국방연구원 카이다에 계신 박사님, 그다음에 한 분은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신 박사님. 카이다에 계신 분은 적 전차 위협을 어떻게 우리 군이 대응할 것인가, 과학적인 기법으로 모델 MNS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 헬기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근거 있게 분석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형 무장 헬기의 기술적인 부분. 그거는 이제 그 ADD에 계신 박사님이 이게 가장 좋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죠.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대지 유도탄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국산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헬기에다가 이렇게 할 때 그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게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죠. 정말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최선의 방안을 선택을 하셨지만 이게 나중에 진짜 아주 효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딱 닦아놓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공대주도탄 천금 같은 경우에는 현궁, 신궁 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따온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면서 이제 또 방공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이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 KF-21 우리 걸로 진짜 만들면서 거기에 공중전력의 무장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기반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니까요. 350K2까지 가는 거죠. 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헬기라는 기체의 자체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우리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UH-60들을 대체하고 그 다음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도 이제 승인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를 생각을 제가 어쨌든 뭐 항공병과에서 여단장도 하고 항작사령부 작전처장도 하고 또 참모장 사령관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항공전력의 미래를 그때 이제 생각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유인 헬기 전력은 이제 아파치하고 소형 무장 헬기 정도면은 한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공격 헬기는 사실 아파치하고 소형 무장 헬기 정도가 제가 구상했던 거에는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소형 무장 헬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50년 넘어까지 쓰는 거예요. 개발해서 양산을 하면 거의 20년, 30년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이거를 또 무슨 공격 헬기, 유인 공격 헬기를 새 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인으로 간다. 한때 이제 뭐 우리가 500MD 무인화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형상을 가졌지만 이게 효율성이 높다면 그거를 드론처럼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 헬기 전력 쪽은 사실 UH-60이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대체를 해야 될 전력이 필요한 거죠. 아주 또 뼈와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잠깐 이제 곁다리로 좀 재밌는 얘기 잠깐 여쭈려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헬기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아무래도 좀 블랙호크 다운. 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기종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RPG-7 혹은 뭐 이런 대전차 화기 이런 것에 좀 어떻게 약한 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건 뭐 헬기뿐만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어쨌든 그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기동해서 계속 가거나 전술 비행을 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나은데, 제일 취약할 때가 이제 착륙할 때. 어쨌든 이게 적지로 우리가 병력, 장비, 물자를 공수를 하는 건데, 착륙할 때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진짜 막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가다가 갑자기 딱 설 수 있는 이런 게 안 돼요. 파워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데는 또 적이 이런 데는 올만한데 이렇게 예측할 만한 공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헬기가 이제 이륙할 때부터 만일에 이제 그 조그만 애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러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취약성은 높아지죠. 근데 그 RPG 같은 경우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RPG 같은 경우 이게 뭐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켓 달려가지고 직선으로 그냥 날아와서 쏘는 거니까 기동으로 좀 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도 하는데, 그 블랙호크 다운처럼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고도에서는 정말 피하기 어려워요. 너무 가깝고. 오히려 요즘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에 보면 RWR, 이제 열추적하는 미사일, 그런 것들이 나를 이제 겨냥을 한다라고 하면 내 헬기에 이제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고, 그 경보가 울리면 이제 체프나 플레어 같은 걸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발사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막아낼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울리면 전술적으로 기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 수단들 우리 수리온에도 이제 웬만큼 장착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카이에서 수리온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UH-60을 다 대체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의견들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수리온을 UH-60을 전체를 다 대체하면 이거 2030년에 예를 들면은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2050년 60년까지 우리가 수리온만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의 이런 이제 기술 발전 추세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헬기 전력이 필요하다. 한 단계 좀 도약시킬 그렇죠. 만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헬기의 속도를 150나트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250나트까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틸트 로타가 되든 동축 반전이 되든 복합형이 되든 카이나 대한항공이나 기술 수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H-60을 대체를 한다면 다음 세대 전력으로 가야 된다. 기동 헬기는 사실 아직까지 무인화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이 무인 기술이 아직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 전력은 개발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아마 좀 뭐 유무인 복합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유무인 겸용 AI 파일럿 가능하겠죠. 기능을 가능하겠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전투기 단계에서는 뭐 이제 저 미국에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하니까 AI 파일럿으로 이제 유무인 겸용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도 여쭈고 싶어요. 이제 헬기 무용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의 활용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좀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북한의 이런 위협들을 과연 우리가 드론만으로 할 수 있나? 그 전력 증강에 그게 딜레마기도 해요. 기품원장으로 계시면서 좀 꼭 필요한 일을 했던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품원장 하면서 폴란드를 2번을 갔어요. 자기들하고 교류 협력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군비청장을 만나니까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기품원이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저희 녹화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방위 산업 전망은 어떨 것인가? 저는 어쨌든 그